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아들 거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친정엄마가 마련해준 판교 단독주택, 제 안방 침대를 점령한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법시험을 10년 동안이나 뒷바라지하며 온갖 고생을 도맡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합격해 법조인이 된 남편은 우리 엄마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해? 우리 엄마는 가족 아니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내 집 안방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그 순간 저는 눈물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집이라면서요? 그럼 남은 대출이랑 세금도 아드님이 다 내겠죠? 전 제 집 처분하고 나갑니다. 편히 쉬세요. 그렇게 짐을 싸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에게서 울부짖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만해. 무식함과 탐욕이 부른 비참한 결말, 그 통쾌한 인과응보에 복수극을 지금 시작합니다. 작은 방 문을 닫고 나서야 손이 떨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닥에 종량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제 것이었습니다. 화장품, 머리끈, 10년 동안 쓰던 손거울, 친정엄마가 이사 오던 날 사다 준 나무빗,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버리려고 담은 게 아니라 치워 놓은 거라고 하겠죠. 그런데 봉투 입구는 이미 묶여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제 침대에 앉아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벌써 웃고 있더군요. 남편은 그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새벽에 도시락을 싸는 동안 한 번도 칼을 잡아본 적 없던 사람이요. 가족이 온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흘 전 저녁이었어요.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신발장에 낯선 슬리퍼가 있었습니다. 안방문이 열려있고 이불이 걷혀 있었죠. 제 옷장 한쪽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짐 좀 들어왔어. 남편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비밀번호를 누가 알려줬냐고 물었더니 그걸 왜 묻냐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날부터 제 집의 현관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이라는 세 글자에 제 40대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회사에 나갔고 돌아와서 밥을 하고 다음날 학원비를 이체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의 항목을 저는 지금도 순서대로 외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학원 이름도 가끔 헷갈렸어요.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10년치가 오늘 하루로 다 갚아지는 거라고. 저녁에 케이크를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이 집에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자겠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짐이 들어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이요. 축하 전화도 하기 전에 이삿짐 상자가 먼저 왔더군요. 저는 그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연일 리가 없었죠. 작은 방에는 책상 하나와 철제 서랍장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서류를 보던 자리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겉장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회색 파일입니다. 친정엄마가 이 집 잔금을 치르던 날 저한테 직접 건네주면서 그랬어요. 이건 네가 갖고 있어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류니까 챙겨두라는 말인 줄 알았죠. 엄마는 은행 창구 앞에서 도장을 찍으면서도 사위 이름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등기 정보였어요. 소유자 칸에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뿐이었어요. 그 밑으로는 대출 상한 내역, 재산세, 납부 확인서, 관리 항목별 이체 기록이 연도별로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재무팀에서 20년 넘게 숫자를 만졌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는 그냥 못 지나칩니다. 이체일은 매달 25일입니다. 남편은 그 날짜를 모릅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합격하고 나서도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아, 이 집 방 몇 개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아주 또렷하게 들렸어요. 넓어서 좋다. 진작 이렇게 살 것이지.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하나 스쳤습니다. 저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인데 아직 한 번도 이 집이 누구 명의냐고 묻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이미 정해놓은 걸까요? 문 밖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다시 맨 아래 칸에 넣고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들어 옷장 옆에 세워뒀습니다. 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신 비밀번호 언제 알려줬어? 아침 식탁이었습니다. 저는 앉지 않고 물었어요. 남편은 국그릇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의자를 빼서 앉았어요. 앉아야 끝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흘 전에 어머님 집이 들어왔어. 나는 그날 퇴근하고 알았고 엄마가 하루 이틀 계실 것도 아니고 매번 문 열어들어야 돼? 하루 이틀 계실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문장을 속으로 2번 되뇌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오래 계실 거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저한테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놓더군요. 나중에 얘기하자. 집 얘기는 나중에. 그러고는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현관으로 갔어요. 10년 동안 못 매던 넥타이입니다. 매는 법을 알려준 사람은 저였고요. 나 늦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국이 식는 걸 보면서요. 10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늦었지만 시험을 해보고 싶다고요. 마흔이 코앞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다 말렸습니다. 저만 말리지 않았어요. 내가 볼게. 당신은 공부만 해. 제 입으로 한 말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통장은 하나였습니다. 제 급여가 들어오고 거기서 학원비가 나가고 교재비가 나가고 독서실 자릿세가 나갔습니다. 그 사람 몫으로 매달 얼마씩 용돈을 보냈어요. 시험이 1년, 2년, 3년 밀리는 동안 금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죠.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은 예민해졌고 예민해질수록 좋은 학원을 찾았으니까요. 친정엄마가 이 집을 마련해 준 게 그 즈음입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밤에 울었던 걸 엄마가 알았어요. 딱 한 번 운 건데 그걸 알아채더라고요. 몇 달 뒤에 엄마가 저를 은행으로 불렀습니다. 집은 있어야 사람이 버틴다. 엄마는 평생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일이었어요. 그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판교에 마당이 있는 집은 아니고 그냥 오래된 단독주택이에요. 겨울에 외풍이 있고 보일러를 자주 손봐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집이었죠. 엄마는 명의를 저 하나로 못 박았습니다. 그때 저는 좀 민망했어요. 사위 앞에서 그러시나 싶어서요. 엄마는 도장을 딱 찍고 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름이어야 네가 산다. 그날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 사람은 웃었어요. 나중에 정리한다는 건 지금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식탁을 치우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잠옷 가운을 걸치고 나왔어요. 제 겁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거요. 물 어디 있니? 저는 정수기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컵을 꺼내면서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너희는 젊으니까 작은 방도 괜찮잖아. 무슨 뜻이냐고 물으려는데 컵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 말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도 괜찮잖아. 그 말은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의 말투였어요. 상의가 아니라 통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결정을 혼자 했을 리가 없거든요. 처음 보는 지배방 배치를 하루 만에 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미리 그림을 그려놨다는 뜻이었죠. 퇴근길에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8번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안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덮고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요. 화장대 위에는 못 보던 물건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빗, 로션, 약봉지, 돋보기, 제 자리에 제 것이 아닌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옷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 옷들은 한쪽으로 밀려 있고 빈자리에 시어머니 옷이 걸려 있더군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줄이지 않았어요. 왔니? 밥은 먹었고 저는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사흘 만에 남의 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저희 방인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시어머니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나이가 있어서 이 방이 좋다. 화장실이 붙어 있으니까. 너희는 젊으니까 저 안쪽 방 쓰면 되겠더라. 방을 바꾸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꿔놓고 통보하는 거였어요. 짐이 다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한 번 골랐습니다. 어머님, 그 화장대 서랍에 제 물건이 있었는데요. 아, 그거 봉투에 넣어뒀다. 어디 뒀더라? 제 10년이 종량제 봉투 하나에 들어가서 어디 뒀는지도 기억 안 나는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저도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이 집 대출이 얼마 남았고 이달 25일에 얼마가 나가고 재산세 고지서가 다음 달에 온다는 것. 10년 동안 숫자로 버틴 사람은 화가 날 때도 숫자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은요, 말을 꺼냈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게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친정엄마가 마련해 주신 집입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상의는 하셨어요. 짐이 들어오는 것도 방을 쓰시는 것도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소리를 내서요. 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 아니니? 그럼 우리 아들 거지. 뭘 자꾸 네 거 내 거를 따져.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어머님, 10년입니다. 뭐가 10년이야? 저희 시험 준비 10년이요. 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전부 제가 냈습니다. 이 집 대출도 제가 갚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저었습니다. 그거야 뭐 네 아들 아내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 그걸 왜 생색을 내니? 당연히 할 일. 10년이 한 문장으로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었죠. 그러다 생각났다는 듯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우리 태식이가 얼마나 고생했니? 그 고상한 애가 이제 자기 집에서 발 뻗고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자기 집. 저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옮기면서 손이 떨렸는데 이번에는 아까 같은 떨림이 아니었어요.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사흘 전 일이 다시 떠올렸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는 회상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삿짐 상자가 들어왔어요. 축하 전화보다 상자가 먼저 왔던 겁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짐을 싸려면 며칠은 걸립니다. 이삿짐 차를 부르려면 예약을 해야 하고요. 발표 다음날 도착하려면 발표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들이 붙으면 이 집에 들어온다는 걸 미리 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붙기도 전에요. 저는 몸을 돌려 벽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계속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흘 동안 이 집이 누구 명의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방금 제가 말했을 때도 안 놀랐고요. 보통은 놀라잖아요. 며느리 이름으로 된 집이라는데. 귀찮아하기만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놀랍니다. 아는 사람이 귀찮아하죠. 그럼 저 사람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거실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낮게 오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웃음소리는 들렸습니다. 당신 어제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 얘기 안 했어. 12시 넘어서 웃으면서 한 얘기가 별 얘기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낯설었어요. 10년 동안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귀찮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서영아, 너 요즘 예민해. 예민하다. 그 단어가 그렇게 편리한 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면 상대의 말은 내용이 아니라 상태가 되니까요. 틀렸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거든요. 저는 앉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안방 쓰신데 나더러 작은 방 쓰라고. 응, 들었어.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들었으면서 나한테 아무 말 안 했어? 엄마가 화장실 붙은 방이 편하시다잖아. 무릎도 안 좋으시고. 너는 젊잖아.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와서요. 쉰이야 나. 엄마는 74이야. 그 순간 저는 이 대화가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쪽이 양보할 사람인지를 이미 정해놓고 그 근거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뭘? 엄마가 이 집 명의 내 이름으로 못 박았을 때 나중에 시험 붙으면 다시 정리하면 되지 그랬잖아.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처음으로요. 그거야 뭐 부부니까 한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는 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나도 이제 벌 거고 세금 문제도 있고 엄마도 그게 마음이 편하실 거야. 저는 그 문장을 나중에도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앞에 세 마디는 저를 위한 말처럼 들립니다. 부부니까 이제 벌 거고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이 진짜였어요. 엄마도 그게 마음이 편하실 거야. 이 집의 명의를 왜 바꿔야 하는지 그 이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당신 이 집 대출 이체일이 며칠인지 알아? 뭐? 며칠이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왜 그걸 묻는지를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합격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5일은 2번 지나갔어요. 재산세, 고지세도 한 번 왔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종이에 손을 든 적이 없습니다. 권리는 이제부터 반이고 비용은 여전히 전부 제 것이었어요.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면서 대뜸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리들이 그렇게 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를 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서영이가 좀 피곤한가 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2 사람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컵을 꺼내주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저 사람은 제 컵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한테는 뭐 하나 부탁 안 하지.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돌아봤어요. 뭐? 당신 나한테는 이해하라고 하잖아. 참으라고 하고. 어머님한테는 방 하나 바꿔달라는 말도 안 하잖아. 엄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나한테는 어떻게 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에 물을 따라 시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시어머니가 물을 마시면서 저를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시가 저 방 짐 좀 정리해라. 서랍장이 자리를 너무 차지해. 작은 방 서랍장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응, 이따 볼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그날 밤에 알게 됐습니다. 작은 방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이 열려 있었고 회색 서류철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 서류철을 시어머니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로 코끝에 걸치고 종이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더군요. 남의 방에서 남의 서랍을 열고 남의 서류를 보면서요. 이게 다 뭐니? 종이가 왜 이렇게 많아? 제 서류입니다. 집 서류잖아.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아주 태연했어요. 우리 아들 집 서류를 왜 네가 갖고 있어? 저는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명의 동기 서류예요. 그러니까 왜 네 명의냐고.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책상 속으로 다가가면서 서류철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넘기고 있던 게 어느 페이지인지 확인하려고요. 등기정보 페이지였습니다. 소유자 칸에 이름 하나가 적혀있는 그 장이요. 시어머니는 그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보고 계신 그 종이요? 응,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시어머니가 돋보기를 고쳐 썼습니다. 종이를 얼굴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러더니 손을 저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뭐가 뭔지 이런 건 태식이가 보면 되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73입니다. 돋보기를 써도 등기부 글씨는 안 보이시겠죠?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읽지도 못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확인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 저 종이에 뭐라고 쓰여있든 상관없다고 이미 정해놓은 사람. 그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흘 내내 이 집 명의를 한 번도 안 물어본 이유요. 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을 때 놀라지 않은 이유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몰라서 안 물어본 게 아니라 알고도 상관없어서 안 물어본 거였어요. 그럼 누가 말해줬을까요? 이 집에서 명의를 아는 사람은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한 사람뿐입니다. 어머님,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뭘, 이 집 명의가 제 이름이라는 거요. 시어머니가 서류철을 딱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태식이가 그러더라. 장모님이 뭘 잘 몰라서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장모님이 뭘 잘 몰라서.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숨이 한 번 막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던 사람이에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도장을 찍으면서 딱 한마디 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이름이야. 네가 산다고요. 그게 뭘 잘 모르는 사람의 판단이었답니다. 제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철을 집어 들었습니다. 가슴에 안더군요. 이건 태식이 주자. 자기 집 서류는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어머님, 왜? 내려놓으세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조금 멈칫하더군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제 겁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저를 노려보다가 서류철을 책상에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종이 몇 장이 빠져나왔어요. 별걸 다 네 거라고 하네. 그러고는 나갔습니다. 문은 열어둔 채로요. 저는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철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는데 순서대로 맞춰 넣는 건 몸이 알아서 하더군요. 등기정보, 대출 상환내역, 재산세 납부 확인서, 연도별 이체 기록.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이 없었어요. 취득 자금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이 집을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냈는지가 적힌 종이요. 이 서류철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다 뒤졌습니다. 책상 밑도 봤어요.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아, 서랍장 안에 뭐가 그렇게 많더라.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 서류철을 손에 든 채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 한 장이 없으면 이 집을 누가 샀는지는 누가 증명할까요? 그 종이 당신이 가져갔어? 새벽 1시였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는 걸 붙잡고 물었어요. 손에 빈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10년을 압축한 종이 한 장이 그거였습니다. 어디 있어? 내가 봐야 할 게 있어서 사무실에 뒀어. 사무실? 내가 이제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 세무 정리도 해야 하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이 조금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취득자금 명세는 이 집을 누가 샀는지를 종이 한 장으로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친정엄마 계좌에서 나온 돈이 어떤 경로로 잔금이 됐는지가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그게 그 사람 사무실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이요.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까요? 아니면 원본은 없어졌다고 하면 그만일까요? 당신 그거 왜 가져가? 부부 사이에 서류 하나 갖고 뭘 그래. 부부 사이면 물어보고 가져가야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길게요. 그 한숨이 제일 싫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뭘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이 먼저 하던 게 그 한숨이었어요. 서영아, 너 진짜 왜 이래? 뭐가? 엄마가 어제 우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소리도 안 냈습니다. 우셨다고? 네가 서류 빼듯이 가져가면서 무섭게 굴었다고? 며느리한테 그런 눈빛 처음 봤다고? 밤새 우셨어. 밤새 우셨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서랍을 열고 제 서류를 꺼내본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사과해야 돼?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어른이 뭘 얼마나 아신다고 그렇게 정색을 해. 네가 유난 떠니까 집이 이 모양이잖아. 네가 유난 떠니까 이 집이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 집을 굴린 사람이 있고 2달 전에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이 이 모양인 이유는 유난 떠는 사람 때문이랍니다. 당신 왜 내가 언제 유난 떠는지 하나만 말해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야 뭐 예를 들면 저번에도 네가 저번에 언제? 그러니까 엄마 들어오시고 나서 계속 표정 말고 내가 뭘 했는지.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사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됐어.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년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저는 늘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3문장을 말하면 저는 다 듣고 나서 대답했고 그게 우리 부부의 방식이었어요. 방식이라기보다는 제 습관이었죠. 그 습관을 그날 밤에 처음 끊었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더 말하려다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한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더군요. 종이 한 장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새벽 4시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년 넘게 재무팀에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고 물으시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종이 없이도 설명하는 일입니다. 종이는 증거의 결과지 증거 자체가 아니거든요. 돈은 은행을 지나갑니다. 은행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친정엄마 계좌에서 잔금이 나간 날짜, 금액, 받는 사람. 그 이후 매달 25일에 제 급여 통장에서 빠져나간 상환금, 재산세가 결제된 카드, 10년 동안 학원비가 나간 내역, 교재비, 독서실비, 매달 그 사람 계좌로 보낸 용돈. 저는 그걸 전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버릇이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유난이라고 했었죠. 통장 정리를 왜 그렇게 하냐고. 강박이라고요. 그 유난이 그날 새벽에 저를 살렸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된 폴더가 10개였어요. 10년치입니다. 그 사람이 사무실에 가져간 종이 한 장에 적힌 내용이 제 노트북 안에는 원본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 종이에는 집 얘기만 있지만 여기에는 10년이 전부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가 안 났어요. 계좌 내역이라는 건 감정이 없습니다. 누가 억울한지, 누가 고생했는지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날짜와 금액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치가 쌓이니까 어느 순간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 집에 그 사람 돈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10년 동안 나간 돈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되돌아온 건 없었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USB 하나 꽂아서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가방에, 하나는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옷장 옆에 세워둔 종량제 봉투를 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가 제 화장대 서랍을 비워서 담아놓은 봉투요. 저는 그걸 그동안 풀지 않았습니다. 왜 안 풀었는지 그때 알았어요. 풀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꺼냈어요.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죠.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에 2 사람이 나왔습니다. 7시였어요. 남편이 눈을 비비면서 거실로 나왔고 시어머니가 그 뒤에 섰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갑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디 며느리가 어른 앞에서 짐을 싸?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2 사람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높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왜? 이 집이 아드님 집이라고 하셨죠? 그래, 우리 아들 집이지. 그런 남은 대출도 아드님 내시겠네요. 재산세도요. 관리비랑 보일러 수리비도 아드님이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25일에 나갑니다. 매달이요. 금액은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이 뭐라고 하려는 걸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집 처분하고 나갑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중하게요. 2 사람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등 뒤에서 들렸지만 문이 닫히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군요.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는데 아침 공기가 찼습니다. 그 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나오는 데는 3분이 걸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그날 오후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서류를 받아서 2 무더기로 나눴습니다. 한쪽에는 등기정보, 다른 쪽에는 10년치 이체 기록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30분 넘게 화면만 봤습니다. 의뢰인 명의 취득이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안경을 올렸습니다. 배우자분 자금이 들어온 흔적이 없네요. 취득에도 상환에도요. 이 정도면 특유재산 다툼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의 이름집이 반이 되지는 한다는 뜻이에요. 종이 한 장이 없어졌는데요. 취득 자금 정세요. 그건 은행에서 다시 뗍니다.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의뢰인, 이거 10년을 모으신 거예요? 습관입니다. 그 습관 덕에 오늘 하실 일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2가지를 접수했습니다. 이혼 소장과 매도 위임이요. 중개사 사무실은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중개사는 명함을 주기 전에 등기부터 확인했습니다. 단독이시네요. 대출 잔액은요? 숫자를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빠른 게 조건입니다. 잔금 빨리 치를 수 있는 분으로 찾아주세요. 가격은 조금 내려도 됩니다. 중개사는 그때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정을 묻지는 않더군요. 안에 사람이 계시죠? 네. 그럼 매수인한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명도는 계약서에 넣고요. 일 처리가 그렇게 간단할 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집 문제를 감정으로 풀려고 했어요.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두 군데를 이틀 만에 도니까 10년 동안 안 되던 일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사흘째 되던 날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주택매매 진행 중이니 정해진 기한 안에 퇴거하라는 통지였어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7번 오더군요. 18번째 받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말씀하세요. 내용 증명? 나한테?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알아? 변호사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하루에 몇 개를 보는데 나한테 이딴 걸 보내? 그럼 잘 아시겠네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집 못 팔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처분 걸 거야. 소유자가 저인데 무슨 근거로요? 부부 공동재산이야. 기여도를 증명하셔야죠. 그 사람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10년입니다. 그 사람이 이 집에 넣은 돈은 0원이었어요. 대출 이체일도 모르는 사람이 상환 기여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당신 얼마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했지. 그건 그때 바꿨으면 반이 됐을 텐데요. 안 바꿨네요.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 침묵 끝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서영아, 나 이제 막 자리 잡았어. 사무실에서 다들 판교집 산다고 알고 있단 말이야. 나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와? 10년을 산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갔는데 그 사람 입에서 처음 나온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집이 아니라 소문이요. 가족이 아니라 체면이었어요.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게 나였던 적은 없었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매수자는 집을 나온 지 엿새 만에 나타났습니다. 현금이 준비된 분이었어요. 중개사가 집을 보러 가겠다고 연락하자 남편이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여기가 왜 남의 집이냐고요. 중개사는 그 앞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매수자도 옆에 있었고요. 소유자분 위임장입니다. 명도는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더 소리쳤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시어머니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건 며느리를 상대할 때만 통하던 말이었으니까요. 계약은 일주일째 되던 날 진행됐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온 지 정확히 일주일이었습니다. 전화가 온 건 계약금이 들어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번호를 저장해 둔 적이 없으니까 아마 남편 전화기로 걸었겠죠. 아가야,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 침대에서 소리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만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말이 끊기고 숨이 넘어가고 그러면서도 계속 말을 하려고 하더군요. 내가 몰랐다. 진짜 몰랐어. 이 집이 아직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남은 줄 내가 어떻게 알았니? 혜식이가 다 갚은 줄 알았지.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살면서 25일이 지나가고 나서야요. 돈이 안 빠져나가더랍니다. 이상해서 남편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도 몰랐대요. 통장을 열어보니 이체가 멈춰 있었고요. 당연하죠. 제 통장에서 나가던 돈이었으니까요. 제가 나갔으니 돈도 같이 나간 겁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왔고 재산세 통지서가 왔고 보일러가 고장났답니다. 그 집 보일러는 원래 겨울마다 손을 봐야 했어요. 10년 동안 그걸 누가 불렀는지는 두 사람 다 몰랐겠죠. 태식이가 못 낸데 이제 막 시작한 애가 돈이 어디 있니? 어머님, 응 말해라. 이 집이 아드님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거야. 내가 말을 잘못한 거고 말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은 이미 화를 낼 단계가 지나 있었어요. 어머님, 그 집 서류 보셨잖아요. 제 방에서 직접 꺼내세요. 그때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안 읽으셨죠? 글씨가 작았던 게 아니라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해라 아가야, 응?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하잖니. 계약 좀 물러줘라. 늙은이가 이렇게 빈다. 물릴 수 없습니다. 왜? 네 집이라면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울면서요. 네 집이라면서. 일주일 만에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에서 네 집이 됐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니까요. 제 집이니까 제가 팔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잔금은 한 달 뒤에 치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사를 나갔어요. 중개사 말로는 짐이 그렇게 많지도 않더랍니다. 시어머니가 이삿짐 차에 오르면서 마당을 한참 봤다고 하더군요. 옮겨간 곳은 반지하가 딸린
오래된 빌라라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대출을 알아봤는데 잘 안 됐다고요. 10년을 수험생으로 산 사람에게는 신용 기록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 신용을 10년 동안 대신 만들어준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것도 같이 나갔죠. 이혼 조정은 2번 만에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기여도를 주장했지만 변호사가 10년치 이체 기록을 제출하자 저는 말을 안 하더군요. 법정에서 그 사람이 저를 한 번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눈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고 있다고요. 어머니가 방을 안 뺏었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네가 아내 하나 못 잡아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 대화 안에 제 10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겠죠. 매각 대금에서 대출을 갚고 세금을 정리하고 나니 숫자가 하나 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어요. 판교 마당 있는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예요. 마당은 없고 볕은 잘 듭니다. 이사하던 날 친정엄마가 왔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집을 한 바퀴 둘러보고 창문을 열어보고 싱크대 수도를 한번 틀어봤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앉았어요. 엄마, 응, 집 팔았어. 들었다. 미안해.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집을 팔았지 너를 판 게 아니잖니. 저는 그때 울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엄마는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네 이름으로 했는지 아니? 몰라. 몰라도 된다. 이제 알았으니까. 네 이름이어야 네가 산다. 10년 전에 은행 창구 앞에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명의가 사람을 지킨다는 말인 줄 알았죠. 지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라도 있어야 내가 나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집이든 통장이든 하다못해 습관이든요. 짐을 정리하다가 종량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1년 전에 시어머니가 제 화장대 서랍을 비워서 담아놓은 그 봉투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풀지 않고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이제야 풀었어요. 머리끈, 다 쓴 립스틱, 오래된 손거울, 그리고 나무빗 하나 엄마가 이사 오던 날 사다 준 거였습니다. 빗은 멀쩡했습니다. 1년을 봉투 안에 있었는데도요. 저는 그걸 새 화장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새 화장대는 크지 않았어요. 서랍이 2개뿐입니다. 그래도 그 서랍은 아무도 못 엽니다. 이제 이 집 25일에는 아무것도 안 나갑니다. 대출이 없거든요. 가끔 그 집 마당이 생각납니다. 목련이 한 그루 있었어요. 봄에 지저분하게 떨어져서 매년 제가 쓸었습니다. 올봄에는 안 쓸었어요. 누가 쓸었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하지도 않더라고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더라고요. 참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저를 지켰습니다. 그거 하나 알았습니다.